안녕하세요.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총 정리해보면서 어떻게 학습 방법을 준비해 나가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관한 간략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문서 이해 능력 파트부터 작성, 경청, 표현 능력까지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실전 문제들,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있는 교재 문제들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이론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할 NCS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최신 트렌드까지 함께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부터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초창기는요. 산업인력공단 공식 발표 학습자료 교수자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대표 예제라고 하고 모듈이라고도 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많은 자료들과 다양한 형태의 문항들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대표 예제와 동일한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쉽게 생각해 본다면 초창기엔 대표 예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NCS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처음으로 NCS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시험은 국어, 수리, 추리,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NCS에서만 뭐가 출제가 돼요?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겠대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겠대요. 자원관리 능력을 물어보겠대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당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문항들을 주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문항을 우리는 흔히 대표 예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마 의사소통 능력에서 20문제 아마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초창기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출제자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기를 바라는구나. 그 점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초창기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 대표 예제 문제 스타일과 거의 유사하게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 예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NCS가 처음이라고 한다면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걸 물어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의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 NCS에서는 다양한 실용문의 형태도 출제가 되는데요. 어차피 출제 유형은 기본적인 대표 예제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항 풀어보시면 NCS 의사소통 능력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든지 변화하게 되어 있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변화하면서 NCS에서도 다른 형태의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아니고요. 그냥 기존 대표 예제 유형에 새로운 유형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지형 문제 출제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한 가지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지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는 그냥 글들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 수능, 장문 독해글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면요. 실용문과 관련된 지문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마주하게 될 다양한 서류들이라든지 또 기획문이라든지 또는 회의 기록서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조금 유형을 다양화하게 됐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한 특징인데요.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모듈형 문제도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의 중반부 넘어가면은 모듈 유형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요. 모듈은 공부하지 않으시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국어 시험에서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학습 모듈은 기억을 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이 되었던 몇 가지 학습 모듈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최소한의 그 유형, 그 문항에 대한 정보까지만이라도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초창기에는 학생들에게 준 대표 예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유형이 다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제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모듈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트를 정리하면서 이 파트,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출제에 가장 많이 된 유형이 무엇인가 유형 체크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대표 예제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유형들이 덧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표 예제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서 이해 능력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하느냐를 묻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회사에서의 대화는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회사, 기업들에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 이해 능력 유형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주제를 찾아볼 것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거고요. 장문 독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출제 기반 유형 중에 하나인 다양한 형태의 실용문들 어떻게 읽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 나가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들까지 함께 충분히 정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스포를 하면은요.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대부분 8할 이상은 거의 문서 이해 능력에 기반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격가지긴 한데요. 문서 이해 능력만 잘 준비하시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충분하니까 이 파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보죠. 문서 이해 능력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를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주제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대표 예제 한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주제를 어떻게 빠른 속도로 찾아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대표 예제 한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윗글에 예상 독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상 독자를 물어본다는 것은 주제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독특하게요. 주제를 찾는 형태의 문제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요. 다음 글에 주제를 찾아봐라 라는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음 글에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글에 논지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글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다음 글에 표제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찾아봐라. 중심 내용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형태가 다 어떤 형태의 문제라고요? 주제를 찾으라라는 형태의 변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찾아보라고 하네? 이건 또 다른 유형인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주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윗글에 예상 독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글에 진짜 중요한 중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 내용을 누구한테 전달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중심 내용만 찾으면 예상 독자도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글은 주제 찾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제 찾기 문제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풀어보긴 하겠지만요. 그냥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혹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시간 잠깐 들여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예상 독자
주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정답이 잘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실제 어떤 그 학원에서 이 대표 예제 문제를 놓고 학생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문제 정답을 풀기 위한 기본 키워드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2가지를 살펴본다면 이 글의 예상 독자, 정답 아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 문제를 찾아라. 주제 문제, 유형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무조건 첫 문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요? 두괄식 글쓰기의 중요성이라는 신문이 글이 있었습니다. 말할 땐 두괄식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명확한 주장을 서두에 배치하고 장황한 설명, 모호한 결론은 금물이다. 논술과 면접의 기본은 뭐라고요? 두괄식입니다. 두괄식 기억하시나요? 글의 주제가 어디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글을 두괄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글의 주제가 앞부분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괄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글의 중심 내용 주제가 맨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맨 뒤에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나요? 미괄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읽게 될 글의 대부분은 두괄식 아니면은 미괄식이에요. 주제가, 중심 내용이, 표제 기사가, 신문 기사가, 논지가, 헤드라인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앞에 드러나 있거나 뒤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주제 찾으라고 하네요. 어디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보시면은 정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몇 가지 연습을 해보고 대표 예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제가 어떤 지문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제 이 문제 물어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다음 글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였는데요. 제목을 물어본다는 걸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쭉 봤더니 주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 혹은 이 글의 주제는요, 첫 번째 문단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괄식 형태의 글이었으니까요. 첫 문단을 통해 이 글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것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건 저는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 동그라미를 잘 체크해 보셔서 글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문장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다고요? 사냥개에게 쫓기는 약한 동물들처럼 내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인공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 글의 주제는 이주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표현에 눈을 초점을 맞춰보시면 되겠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이자 주제이자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이자 논지, 헤드라인, 표제, 중심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이어진 내용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떻다는 걸까요? 사냥개에게 쫓긴다라고 했으니까 열악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의 지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PSAT라는 시험 지문에서 가져온 일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중심 내용을 강화하는 진술을 찾아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심 내용을 강화하라? 무슨 내용일까요? 주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트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만 갖고 와봤네요.
충분히 주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 문장 봤더니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어떻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문단의 마지막 줄 봤더니 정말로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이상적인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면 이 법칙들, 여기서의 법칙들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 왜? 정확히 기술한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강화하는 진술은 무엇일까요? 이 법칙들,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은 실제 세계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첫 문단의 내용만 통해서 글의 제목과 중심 내용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전 문제건 대표 예제 문제건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더해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만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풀어봤던 대표 예제 문제 한번 정답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말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말은요, 그러나 다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적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어예요. 뭐뭐하다, 그러나 뭐뭐하다라는 형태잖아요. 앞으로 첫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모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 앞의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러나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랑 같이 하나의 문제 정답을 찾아보면서 정답 찾는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글의 주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형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 글을 이해해라 이런 형태에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였어요? 제목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한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추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첫 문장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아주 특수한 존재다. 내가 어떻다고요? 특수한 존재니까 이 글은 특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 핵심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글의 주제는 나의 특수한 것이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네요.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특수성, 바로 그것이 나의 형격을 형성하고 개성과 향기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아, 특수한 게 진짜 중요하네.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나요? 그러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 뭐가 될 때? 추상화가 될 때 특수성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아주 특수한 존재래요. 근데 추상화가 되면 특수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필자는요, 특수한 거를 강조하는 걸까요? 추상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해 못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판단이 가능하죠. 어디에요? 특수한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특수해. 근데 추상화가 되면 그 특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추상화는 부정적인 것이고요. 특수한 거는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된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실제 이 문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볼까요? 추상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념. 추상화도 부정적인 거니까 개념도 부정적인 것이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물의 특수성을 박탈한다. 좋은 거를 박탈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이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글의 주제는 굳이 특수한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추상화되는 것 혹은 개념화되는 것보다는 좋다란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을 이해해보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사람 한 사람마다 개성이 넘칩니다. 고유의 향기를 내뿜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로 추상화시켜버리거나 개념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 하나하나 고유의 특성과 성격과 향기를 엿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는
특수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은 어려웠어요. 워낙 인문학적인 글이니까. 하지만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주제 물어보는 친구들,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고 했었죠. 이런 형태로 물어보면 그냥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시간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표 예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랑 지문이 똑같아요. 근데 윗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강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제목 뭐였었죠? 아까 예상 독자 뭐였었죠? 주제였잖아요. 주제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나가 있으면 그러나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글은 전형적인 미괄식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정답을 찾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뭐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인데 이 강좌를 통해 뭐 하겠다고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웹 입점형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중심 문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활용법이 되겠죠.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는데 활용과 관련된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맨 처음 풀어본 것도 똑같죠. 예상 독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그것도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 문장도 활용 전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정답 나오잖아요. 앞으로 주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다. 그럴 때는 앞뒤 내용에 단어가 중복이 되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도 마케팅이란 얘기 나오긴 해요. 정답이 2번,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근데 둘 다 마케팅이긴 하지만 활용과 관련된 게가 마지막에 나왔네? 단어가 언급됐으니까 조금 더 적절한 게 4번이지 않을까라고 체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체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한 대학의 교수가 요즘 지워볼까요? 강의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현대 기업의 속성을 바르게 말한 것. 현대 기업의 속성을 찾아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대 기업의 특징들을 잘 설명했겠죠. 그 가운데 속성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마찬가지로 그래, 주제를 찾아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제 문제니까 선택지를 보기보다는 먼저 글의 내용,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문제 실제로 풀어보기 전에, 저랑 같이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정답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 내용이 맞는가 여부를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여러분,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알고 있죠? 고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자 한 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얘가 얘기할 거는 어디 나올까요?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도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앞으로 내가 얘기할 거는 요겁니다라고 살짝 맛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전개가 되겠죠. 가운데 내용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현대 기업들은 이라고 나왔네요. 문제가 뭐였어요? 현대 기업의 속성이니까 현대 기업들이 어떻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중심 내용을 마지막에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업의 속성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적인 균형 발전 간의 문제로까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기업이 끝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대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있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등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현대기업의 특징들 얘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 근데 현대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균형적 발전이고 사회적 책임과도 뭔가 관계가 있어란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 수 있는 현대기업의 속성, 절대적인 영향, 절대적인 거 보게 되면 절대 국어 관련된 문제에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 이윤을 중시한다. 마지막 문장이 나왔죠? 단기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2번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만 관심을 갖는다.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곳에만 관심 갖는다. 일반적으로 뭐뭐만 관심 둔다. 절대적이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은 도외시한다.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글의 주제, 중심 내용이자 현대기업의 속성은 4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았고요. 여기서는 그러나가 없지만, 하지만 있긴 했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현대기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뭔가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형태의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예요? 기업 소비, 수요 공급 그것보다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도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읽지 않고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읽고 정답을 항상 찾아보고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주제 문제 90% 이상, 거의 100%는 정답을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정답 속도를 높여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서이해 능력에서 두 번째 파트, 내용일치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살펴보셨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치 여부 문제는요, 사실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되니까요?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 사실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건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다른 그림 찾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르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정답지를 찾아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용 일치와 관련돼서 출제자들이 자주 놓는 함정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함정들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일치 여부에서는 이런 함정이 존재해 그 함정을 암기하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왜 틀리냐 묻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어떻게 출제가 돼요? 뭐가 틀렸냐, 뭐가 맞았냐만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함정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고 실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만 빠른 속도로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함정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그 함정들을 살펴본 다음에 대표 예제 문제를 통해 이 유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정보 파악 출제 요소 전 크게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선후관계를 반대되게 해서 함정을 놓기도 하고요. 정보를 잘못 연결해서 함정을 놓기도 합니다. 없는 내용도 삽입하기도 하고요. 한 단어만 살짝 바꿔서 함정을 놓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4가지 암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함정들도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정보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의 함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함정들이 여러분들을 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반대되게 구성해서 함정을 놓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면 B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거꾸로 B면 A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식화해 볼까요? 만약에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갔다는 건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앞으로 글을 읽을 때요, 표시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지를 조금 지저분하게 읽었다, 낙서하면서 읽었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술을 마시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화살표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나왔어요? 화장실을 갔네, 술을 마셨구나, 이렇게 화살표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술에서 화장실로 가는 것이지 화장실에서 술을 가는 것은 역순이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한 가지 지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맞고 틀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맞으면 왜 맞았는지, 그리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연천에 대한 관심이 농사 중심의 문화로 변화시켰다. 자연천에 대한 관심 때문에 농사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화살표 관계를 따져본다면 이런 형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을 주로 하는 것 때문에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어져서 결국 자연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정리가 됐나요? 농경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천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이지 자연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서서히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 것은 아니란 거. 똑같죠? 화살표가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 구성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었습니다. 화살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꼭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표현하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올바른가 역순으로 돼서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선후관계 한 가지 함정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함정 살펴보시죠. 정보를 잘못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정보를 잘못 연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함정일까요? 천천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A는 A-, B는 B-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A와 B-를 연결하게 되면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축구는 메시가 잘하고 농구는 조던이 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축구는 조던이 잘해라고 하게 되면은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는 무조건 잘못 연결한 걸로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화살표를 표시했잖아요. 이 내용을 읽을 때는 꼭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읽게 될 글들 가운데 가장 빈번한 구조, 아마 이런 구조일 거예요. 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장점과 한계, 간접민주주의의 장점과 한계, 결론, 이런 형태로 글이 구성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딱 보더라도요, 일치여부 뭐가 출제가 될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간접민주주의의 특징이 한 문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마 직접민주주의의 특징은 이런 것과 이런 것이다라고 간접민주주의 특징을 딱 첨가해서 함정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보를 잘못 연결한 거잖아. 직접과 간접 나누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읽어보신다면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실제 지문을 읽어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는 감상의 속도를 강제한다. 글을 읽어본다면요, 만화의 특징도 나와 있고요. 또 영화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화의 특징이 나오면 그냥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특징 나오면 물결 밑줄을 그을 겁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만화는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일치 여부에 있어서 그냥 이런 거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화 화면의 테두리인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한 칸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영화의 특징 하나 나왔네요. 테두리인 프레임이 어떻다고요? 화면의 테두리인 모양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는 똑같지만 만화는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만화에서는 한 칸 한 칸 내부 그림뿐만 아니라 말풍선과 인물의 심리,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정리해 볼게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하는 거, 그리고
칸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거,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거,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것은 다 무슨 특징이에요? 만화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미지를 영상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되는 것은 영화의 특징이었습니다. 만화의 특징과 영화의 특징을 저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냥 밑줄과 물결 밑줄, 동그라미와 네모를 표현해서 이렇게 딱 구분만 시켜놓으면 돼요. 왜? 일치 여부는 그를 이해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만화는 동그라미죠. 감상의 속도를 강제한다는 건 물결 밑줄이었습니다. 물결 밑줄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정답을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분된, 분류된 형태의 글들을 보게 되면요. 꼭 그 특징들을 잘 표현해 놓았다가 맞는가 틀린가 여부를 한눈에 정확하게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애매하죠? 없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A는 B다라고 글이 나왔는데 선택지에 갑자기 A는 B다시다라고 나오면 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개념적으로 A가 B다시가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으면 무조건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 축구 잘하죠?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호날두 축구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호날두 축구 잘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글 안에서 알 수 없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이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여부와 그 근거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셨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정된 수의 책들을 반복적으로 읽는 행위는 독자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 집중력이 향상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는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함정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게 집중형 독서구나. 여러 번 읽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겠지. 맞아 라고 하게 되면은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 번 읽는 거, 반복적으로 읽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와 집중형 독서는 개념이 다르네요. 별개 내용이에요. 따라서 반복적으로 읽는 행위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지는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없으면 얘는 틀린 정보다라고 표시하시면 된다는 거. 물론 나는 알아요. 반복적으로 읽으면 집중력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까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많은 학생들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서 이게 진짜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함정입니다. 한 단어를 살짝 바꾸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A는 B고 C다라고 글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A는 C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갑자기 B 다시다라고 가운데 하나만 살짝 바꿔서 함정을 놓는 겁니다. 아주 빈번하게 많이 출제가 되겠죠? 하나만 살짝 바꿔서 한 단어 바꾸기 함정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UFC와 복싱 좋아한다고 했는데 구기 종목 좋아한다? 구기 종목 아니잖아. 한 단어만 살짝 바꿔서 잘못 선택지를 구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도 어렵겠네요. 단어의 의미가 바뀌면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의미가 바뀌는 것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봤더니요. 원래 어형이 이렇다. 근데 어형 변화로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얘는 어형 변화인데 의미 변화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하나만 잘못돼도 얘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어떤 내용 살펴봤나요? 선후관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글을 읽다가요. 뭘 그려보고 싶어요? 화살표를 그려보고 싶으면은 그 화살표의 방향이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정보를 잘못 연결한 경우가 있죠? 동그라미 표시한 것과 네모 표시한 것 혹은 그냥 밑줄과 물결 밑줄의 차이를
잘 표현하셔서 정보, 선택지, 글의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없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배경 지식의 근거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하나만 틀리네? 얘도 잘못된 것이다. 네 가지의 주된 함정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함정들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어떤 함정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글에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글과 아마 5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본 경향이 있나요? 왠지 1번인 것 같아.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정답 맞았네. 난 맞힌 거야. 맞힌 걸까요? 틀린 거죠. 왜? 1번이 틀렸어. 왜냐면은 글에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모두 찾아보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4번은 맞았어. 왜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야. 5번도 맞아.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된 글 안에서 반드시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예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일치 여부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글을 읽어나가면서요. 하나씩 맞는가 틀린가 여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미리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어보셔도 좋은데 정답 찾기가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해결해 보기 전에 일치 여부니까 글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기일에 납부해야 되고 명확히 손실되는 것에 만들어지기 어렵고 손실의 위험에 대비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 명확한 거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절대로라든지 무조건 이런 것들 지우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정도로 가야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이 등장합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에게 특정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가입자 또는 수의자에게 지불하되는 약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가입자 또는 수혜자에게, 가입자와 수혜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보험 금액이 사전에 결정될 수도 있고 손실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약관에 명시된 죄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준다. 보험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가입하면은 손실 발생했을 때 돈을 지불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지울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한 번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험금과 관련된 거니까 보험 금액 쪽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사전에 결정될 수도 있고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예치해야 되는가 여부? 이어진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일정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꼭 한 번에 예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내용 안에 포함이 없기 때문에 4번도 과감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보험 가입자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감지적인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죠. 결국 예상되긴 하지만 발생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보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 정리해보면서 맞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일정한 기일에 납부해야 된다. 혹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라는 내용 있었나요? 없네요. 이 내용은 표현이 없는 내용의 삽입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명확히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 만들어지기 어렵다. 뭐라고 나왔어요? 발생이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보험이다. 명확한 것이 안 돼요. 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로 보험자에게로 넘기는 것, 위협을 넘기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정답을 3번이라고 충분히 추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번은
한 단어만 잘못 쓴 거죠. 여기라고 했는데 얘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1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2번은 없는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언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한 번에 일치할 수 있다 내용도 없기 때문에 없는 내용의 삽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보면서 일치 여부를 함께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어서 장문독해 글을 이해하는 파트 영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의사소통 능력은 글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해 봤어요. 주제 찾기 기억하시나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 나가고 역적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어를 발견하면은 주제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용 일치도 마찬가지죠. 제시된 글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글을 정확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내용이 있냐 없냐만 빠른 속도로 비교 분석하시면은 정답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도 있지만요. 글을 정확하게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조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고3 학생들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혹은 다른 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독해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방식을 적용해서 글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답을 찾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실제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다른 형태의 문제라든지 문항에 적용해 보셔서 그 방식대로 글을 정확하게 한번 독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깔끔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정보만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문단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글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중심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문단에 거의 한 문장 정도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하나의 문장과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글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여러 개의 문장들이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중심 문장 얘기하고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비튼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앞에 중심 문장과 거의 의미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거의 비슷한 얘기 4개의 문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헷갈리는 문장이 존재해요. 헷갈리라고 어차피 문제 출제한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갑자기 헷갈려요. 그럼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 담겨 있다고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문단 안을 잘 살펴보면은 그 단어 혹은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글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지 제가 하나의 질문 가지고 왔거든요. 한 10초 정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글을 한번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설명해준 방법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짧은 글 하나를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한번 글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죠? 저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반복된다라는 점을 기초로 해서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글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외선이란 친구하고 멜라닌이란 친구가 무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적 관계를 이어준 접속어를 세모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멜라닌을 네모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은 아마
이 문장이 살짝 비틀어져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구멍, 콧구멍, 그리고 생식기가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자외선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햇빛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자외선도 받지 않습니다. 글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왜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앞의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연관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외선을 받지 않는데도 뭘 갖고 있어요?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자외선이 많아도 멜라닌이 많네. 죄송합니다. 자외선이 없어도 멜라닌이 많네. 결과적으로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서 글이 구성이 된다는 점 이해하셨나요? 계속 내용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릴라가 몸이 털로 덮여 있고 그늘진 숲에 살아요. 그늘진 숲에 산다는 얘기는 당연히 빛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어떤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외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갖고 있어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질문 드려볼게요. 자외선이 없어도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대요. 앞의 글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네모라고 표시해서 멜라닌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와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가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외선 없어도 멜라닌 많이 포함하네. 자외선 걱정하지 않고 검은 피부색 가지고 있네. 결과적으로 멜라닌이 많이 갖고 있으면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맥킨토시가 검은 피부 보자마자 이거 떠올리면 되겠죠? 이걸 떠올린다면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정보까지도 함께 알 수 있겠네요. 흰 피부에 비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라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까요? 피부가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열대지방 사람들과 동물들의 피부가 검게 진화하는 것은 멜라닌과 관계가 있고요. 자외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하네요. 질병 때문이다. 질병이라는 것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하고도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해요. 하지만 멜라닌은 뭐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질병 혹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시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글이 반복이 되고 재생산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따로 분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다시 읽는 건 아니네요. 한번 읽어보면서 글이 어떤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가 그 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같이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주제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어휘 문제 이런 형태는 글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풀 수 있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 글을 이해해야 된다, 추론 문제라든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글을 꼼꼼히 읽어 나가시면서 한번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어떻게 조금 더 정답을 빨리 찾아 나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에서다의 내용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나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의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 핵심적인 주제가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과학이 지식을 추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형태로 글이 전개가 될지 파악이 되네요. 과학을 통해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까요? 가와 관련된 게 아직까지 가만 갖고는 약간 애매하네요. 다와 관련된 얘기가 많으니까 가 다음에 한번 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먼저 빨리 풀어봐야 되니까요. 섹스투스에게서는 친절을 배웠다. 친절과 관련된 내용 설명하겠네요. 그로 인해 부성애로 다스려지는 가정의 전형을 알게 되었고 자연에 순응하는 사상을 거만에 물들지 않은 근엄함을 친구의 생각을 중히 여기고 희망을 따르는 마음씨를 배웠다. 과학이 지식을 추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서 친절을 배웠는데 그것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거만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반복이 되니까 그냥 친절이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이겠고요. 거만에 물들지 않는 것이겠고 마음씨를 배운다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물론 마지막 문장 보면 되게 본다면은 관대해야 된다는 건 역시 친절이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거만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마음씨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다 내용만 읽어보고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다 더 나은 인격체가 되는 삶은 다와 가깝지. 다에서는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인데요. 관대해지는 것이고 친절해지는 것이고 거만하지 않는 마음씨입니다. 당연히 인격체는 당연히 다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과감히 정답에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세상을 살아간 데는 다와 같은 알미 가와 같은 안보다 중요하다. 다가 가보다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직 이 내용을 통해 그냥 이런 것이다만 설명했지 이게 더 중요하다. 비교하거나 대조한 형태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와 다 제시문에서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죠. 다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과학은 자연을 이용해서 발전시키자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가나와 같은 알미 더 큰 기여를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가와 나가 큰 기여했겠죠. 나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가가 다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회를 발전하고 과학을 발전하는 것이고 얘는 친절을 통해 내면을 가꾸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나가 아마 대충 비슷한 형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나왔긴 하지만 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인들은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도로를 어떻게 닦고 어디서 연결해야 되는지, 도로를 닦는 거, 연결해야 하는 거, 오래 유지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영구성.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똑같은 거죠. 영구성이 연결과 유지하는 것들, 로마의 도로의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도 로마의 도로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건 영구성인 것이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었네요. 예를 들어 로마의 남쪽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도로는 오늘날에도 많은 자동차가 달리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건재하다, 영구성이다, 오래 유지한다, 어떻게 연결 잘 되었다.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이 딱 정리가 되네요. 중요한 문장, 과학이 발전시킨다. 도로가 아직까지도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친절을 배워야 된다. 가와 나의 삶이 비슷하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여기도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겠죠.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 분자를 변형시키는 거,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노력하는 그런 관찰 다 비슷한 얘기,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과 관련된 얘기라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과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고요. 보존하는 것이고요. 관찰하는 것이고요.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학, 도로 따라 나눠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밑에 얘기에서는 자연에 순응하자, 또 관대해지자, 또 거만해지면 안 된다. 겸손해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조금 달라지긴 했었죠. 과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순응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찾을 수 있었지만 그냥 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돼서 글이 구성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용문과 관련된 내용 정답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문은 일반적인 장문 독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죠. 법령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약관 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문은요, NCS에서만 거의 출제가 되는 독특한 형태의 문제니까요. 사실 NCS를 잘 풀고 다른 유형과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실용문과 관련된 내용 정답을 어떻게 빨리 찾아 나갈 수 있을지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문은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이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요? 내용일치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실용문을 보고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내용 일치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다고 했었나요? 글을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었나요? 아니죠. 일치 여부는 그냥 맞냐 틀리냐만 비교, 대조, 분석하시면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용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실용문들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글을 분석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내용일치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맞냐 틀리냐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선택지를 봐봤자 어차피 글을 읽는 중간에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글을 까먹게 되고 선택지 볼 때 내용을 다시 보게 되는 안타까움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있으면 먼저 선택지를 봅니다. 내용을 보고 이게 제시된 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틀린지를 역으로 판단하는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용문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내용이 글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표 예제 문제, 실용문 몇 가지 문제 한 두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요, 역순으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표 예제 문제는 워낙 중요하죠.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준 문항이니까요.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행사는 프로모션 기간 내 구매 예약자를 포함한 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러분들 문제를 정말 많이 풀다 보면은요, 이 내용이 대충 글의 어디 부분에 위치할 것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글 많이 읽다 보면요, 대상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어디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거의 실용문은 대상을 맨 앞부분에 언급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그 대상이 나하고 맞네? 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내용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상을 앞부분에 언급을 해 놓는다는 얘기겠죠. 전 구매 고객 구매 예약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예약자를 포함한 구매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1번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선택지를 통해서 제시된 글이 맞는가 틀린가 역순으로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것이 실용문 문제 해결 특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용문은요, 일치 여부라고 했었잖아요. 흔히 두 가지의 함정을 주로 놓고 문제를 놓는다고 하네요. 두 가지 함정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실용문의 경우에 첫 번째, 글자라든지 숫자를 잘못 작성해서 일치 여부의 문제 잘못 함정을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S-53을 사면 최대 30만 원 가격 인하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S-53을 확인해 봤더니 40만 원이야. 근데 30만 원이라고 했네? 틀렸죠? 이렇게 숫자를 잘못 쓰는 경우 혹은 글자 하나를 잘못 쓰는 경우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P-5를 사게 되면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준다고 했는데
이자를 꼭 내야 돼 라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36개월 동안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은 P-5를 봤더니 무이자라고 했잖아. 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가 틀린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요 첫 번째 함정을 근거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번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A-8 구매 고객에게는 이라고 보는 순간 이 부분의 내용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내지는 5년 10kg 소모품 무상교체 이용권을 증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 상당 주유 상품권이나 5년 10kg 소모품 무상교체 나왔으니까 2번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출제자가 놓은 함정이 그대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왜 2번이었을까요? 바로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네요. 10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내지는 5년 10kg 소모품 무상 교체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무상 교체 이용권을 증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선택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용권을 주는 거하고 교체해주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상 교체 받을래? 무상 교체 이용권을 받을래?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용권 받아야죠. 내가 하기 싫으면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파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부터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용권이라 그냥 교체라고 한다면은 딱 되는 순간 바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 느낌이 다릅니다. 글자 하나가 잘못 써서 정답이 2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숫자 하나를 잘못 써서 함정을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외사항을 언급함으로써 선택지를 잘못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P-5를 구매하게 되면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왜요? 선수금을 30% 먼저 납부했을 시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받겠네? 라고 하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사항이라든지 비고라든지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든지 혹은 가로로 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재미난 문제 예전에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집에 봤더니 카드 반품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드 취소의 경우는 어떻다라고 쭉 서 있는데 선택지 4번이었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복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 잘못되어서 틀린 것이라고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데 왜 잘못되었다라고 이 선택지를 확인했을까요? 마지막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로치고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된다라는 형태의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카드 취소가 어떻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요.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설날이나 추석 끼게 되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함정 요인들 살펴봤어요. 글자, 숫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예외사항, 비고사항, 당구장 표시, 단과 같은 예외적인 규칙들을 반드시 언급해야지 올바른 내용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